오늘도 경제 용어를 하나 익히면서 시작해 볼게요. 금융위기나 바이러스 위기를 거치시는 동안 양적 완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신요리지가 돈을 발행하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양적 완화는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 신요리지를 극대화시키는 걸 말해요. 간첩은 왠지 나쁜 놈 같아 보이지만 스파이라고 하면 막 007처럼 뭔가 근사해 보이잖아요. 머니 프린팅, 그러니까 돈 찍어내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 바로 양적 완화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달러는 미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부도 돈을 직접 발행하지는 않죠. 미 정부에서 돈이 필요하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죠. 미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TB라고 해요. 달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기관이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을 뿐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정부의 기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나라의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극히 사적인 기관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둥지를 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땅만 파면 비싼 석유가 콸콸콸 쏟아지는 산유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 모두가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부의 편중이 심해서 국민 대다수가 궁핍해지는 현상을 검은 진주의 저주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이 쇠퇴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아무래도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서 달러를 주는 것이 기축통화 유지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뭐 핸드폰도 직접 만들고 배도 직접 만들고 뭐 차도 직접 만들면 그건 미국 안에서만 달러가 도니까 로컬 통화지 기축 통화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현대차 사오고 달러 주고 중국에서 배 사오고 달러 주고 더 많은 달러가 해외에서 유통이 돼야만 기축 통화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전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고작 10% 수준까지 추락하게 됐죠. 제조업이 없고 계속 사서 쓰다 보니까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부분을 미 정부가 TB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메우다 보니까 오늘날의 미국 정부는 연준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거죠. 이쯤 되면 달러의 저주라고 해도 되겠죠. 또한 더 많은 달러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했는데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해요. 당연히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부작용이 따르겠죠. 화폐 가치의 하락 말이에요. 2021년 4월 2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의 상승이 일부 통화 정책의 영향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는 만큼 돈의 가치의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그 달러를 쓰고 있는 우방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포함이겠죠. 얼마 전에 피할 수 없는 물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물가 세금이 미친 듯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억울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사시던지 문명 세계의 인프라를 이용하시려면 세금을 반드시 내셔야만 하잖아요.
정직하게 낸 세금으로 길도 만들고 치안에도 힘을 써서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것처럼 이 달러라는 것은 국제 거래에서 교환의 매개체로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주죠. 달러에 대한 시뇰리지는 달러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물교환의 시대로 돌아가기 싫다면 돈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무에게나 돈 관리를 맡기면 자칫 화폐의 불신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짐바브웨의 무가베라고 하는 무자비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다가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스스로 가치를 잃고 휴지가 된 것처럼 말이죠. 한때 1조 짐바브웨 달러로도 딱히 살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돈을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 바로 연준이라는 곳인데요. 연준 설립 초기에는 전체 통화 발행량의 40%를 순금으로 보관을 했었어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금을 준비해두고 언제든지 달라고 할 때 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국제 경제 규모가 너무나 빠르게 팽창하는 바람에 필요한 유통량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결국 금 본위제의 약속은 지난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깨지고 말았죠. 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화폐 발행량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딱 저의 아버지 세대부터 극심한 물가 급등의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난이라는 나락으로 빠져야만 했어요. 닉슨이 약속을 저버린 이후 돈의 가치는 주기적으로 폭락하게 되었거든요. 미국의 주식시장도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고작 1000포인트 아래에서 머물렀던 것이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3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초강세를 보였죠. 사람들은 이걸 주가가 34배나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돈의 가치가 34분의 1로 하락했던 것이죠. 이럴 때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34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구매력 기준 자산은 1억 원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80년대 이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양적 완화가 반복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꼭 쥐고 있다가 극빈층으로 몰락했어요. 그럼 양적 완화 시대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대공황 이전에 1920년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 약 60년 동안 오른 주가가 고작 3배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물가가 오른다고만 생각을 할까요? 돈이 하락하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시는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